안녕하세요. 휴먼인 창조 특강 릴레이 세 번째 세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특강 릴레이 사회를 맡게 된 양혜린입니다. 우선 특강을 시작하기 앞서 본 특강 릴레이는 코로나 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75분의 강의와 45분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구성되어 진행되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에 먼저 현장 참석자분들을 우선으로 진행하고 그 뒤에 온라인 참석자분들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릴레이 특강 세 번째 세션에서는 휴먼인 창조 특강 릴레이 서막을 열어주셨던 김승환 전무님이 다시 한번 자리해 주셨습니다. 비영리 기구의 실무와 업계를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시죠. 현재는 GMN 문화재단의 그랜트를 총괄하고 계시는 매니징 디렉터이시자 자랑스러운 한동의 9학번 선배이기도 하십니다. 청지기의 관점에서 NGO 실무, 타당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귀한 이야기 나누어 주실 김승환 전무님이십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고 괜찮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 주신 것처럼 1강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개념적인 이야기들,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했다면 오늘 시간을 통해서는 좀 더 저희 발을 좀 땅에 좀 딛고 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실에 기반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비영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비영리에 진출했을 때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다 숙지하고 또 준비되어 간다면 굉장히 환영받는 어떤 주니어로서 멤버로서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이 세 가지 사진을 제가 올렸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찍은 거 아닙니다. 고백을 하자면. 그다음부터는 다 제가 찍은 게 맞는데, 가장 좀 오픈되어 있는 걸 가져와 봤는데, 이게 뭔지 다 아시겠습니까? 네, 클라이밍을 하는 그 사진이죠. 제가 왜냐면 제가 최근에 클라이밍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건 100군데에서 찍은 우리나라의 북한산에 있는 인스봉이라는 곳입니다. 인스봉은 우리나라 알피니즘의 요람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그 암벽 등반가들이 여기를 시작으로 한다고 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사뿐사뿐 걸어 올라가는 된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비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교육들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저는 몸이 아주 가볍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등산학교를 다니는 그 기간 동안 5주 동안 제가 12kg를 뺐어요. 왜냐하면 이걸 잘 하려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그런 자세 교육들을 받을 때 제가 또 유튜브로 공부를 했습니다. 밤에.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서. 왜냐하면 저는 그걸 잘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 이게 이제 인수봉 정상에서 아까 사진 찍은 반대편에서 제가 사진 찍었던 그쪽을 바라보면서 찍은 영상인데 이렇게 북한산 100군데를 바라보고 또 이제 북쪽으로 저쪽이 일산입니다. 일산도 보이고 뭐 삼송 지역부터 여기 보면 도봉산, 오봉 다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것들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 학교에서 제가 이걸 배우는 동안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이 락클라이밍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자세가 뭔지, 어떠한 그런 개념이 뭔지, 자연을 어떻게 내가 대해야 하는지라는 것들을 많이 배웠는데, 결국은 제가 기술 없이는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원주에는 간현암에서 제가 찍은 건데, 여기 있는 분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암벽 등반의 가장 1인자라고 불리는 정승곤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하나하나 그런 기술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5주 동안. 하나씩 하나씩.
제가 오늘 그 NGO 실무 타당성과 전문성이라는 어떤 그런 아주 프랙티컬한 얘기를 하기에 처음 띄운 주제가 이 암벽 등반입니다.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기술을 요하는 취미를 갖고 계시는 분이 있으세요? 제가 등산을 한 지 1년 됐어요. 매주 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모든 그 주마다 갔어요. 처음엔 등산 여러분 기술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걸어 올라가면 되잖아요, 산을. 끝까지 올라가겠다는 의지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눈이 오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요령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도 충분히 제가 준비를 하면 됐었어요. 옷도 어떻게 입는 요령을 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벽까지 가서는 더 이상은 제가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학교를 들어갔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비영리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이거를 그냥 조금 하다가 마실 겁니까? 아니면 정말 제대로 해서 그 분야에 기여를 하실 분이 되실 겁니까? 라는 것에 질문을 던져봤을 때 당연히 모든 사람은 그럼요. 제가 비영리를 만약 한다면 비영리에서 충분한 기여를 하고 섬기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은 답을 하실 겁니다.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이 모든 업계가 그러하듯이 모든 다른 섹터가 마찬가지이듯이 비영리 또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실무적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이 비영리에서 필요한 과연 실무 능력은 무엇일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한 얘기는 제가 이러한 것들을 알고 들어온 개념이라도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알고 들어온 주니어를 만난다면 정말 신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실무 능력들 중심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입니다. 일단적으로는 사실은 어카운팅과 베이직 어세스먼트, 필드 리서치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NGO에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주로 회계 투명성을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사실 회계 투명성이라고 하는 어카운팅에 대한 이야기는 리걸하냐 일리걸하냐라는 문제의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퍼쉬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지켜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비영리의 실무자들이 가져야 될 관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라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리소스를 어떻게 분배하고 사용함에 있어서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단어가 바로 이 지속 가능성입니다. 근데 지속 가능성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말했을 때는 사실은 바라보는 관점과 또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이 하나라고 표현되는 것들은 굉장히 공통적일 거고 굉장히 추상적일 가능성이 높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NGO 기관과 여러분이 비영리로서 지속적으로 일하려면 그리고 그 기관이 지속적으로 이어가려면 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결국은 이 모든 비영리 실무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필요한 개념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위에 결국은 청지기 정신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과는 달리 조금 Q&A 시간 늘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 좀 황당한 질문도 괜찮고요. 솔직한 질문도 괜찮고요. 비판도 괜찮고요. 모든 질문 여러분 갖고 계신 걸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시간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동그란 거 이거는 헬기 속에서 찍은 거였고 여기는 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그 97년도에 한 회사에서 인턴을 했어요. 한동대 3학년 때. 그리고 그때 경력을 인정받아서 졸업을 한 이후에 미국계 IT 회사로부터 IBM으로부터 오퍼를 받았습니다. 잡 오퍼를. 그래서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신이 나셨고 그리고 심지어 그 회사에서 저한테
경역 특례까지 준다고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들 좋아했죠. 근데 이제 지금 돌아가신 박을영 교수님이라고 이 한동대에 계셨습니다. 박을영 교수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도전을 저한테 하셨었어요. 승환아,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니까 언제까지 우리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늘 수혜받는 사람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그분들을 사용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 도우실 거야. 그때를 함께 보는 특권을 누리지 않을래? 라는 도전을 강력히 하셨어요. 그 눈물 흘리면서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물에 혹해서 거기를 안 가고 NGO로 발을 들이게 됐던 그 시작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을이 이 학교가 100% 케냐 사람, 이집트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우간다 사람이 펀딩을 해서 만든 남수다에 있는 학교입니다. 물론 일정 부분의 처음 시작을 미국인 선교사님이 도우셨어요. 근데 이미 펀드레이징과 교사들은 주변국에 있는 다른 아프리칸 국가들의 헌신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학교였어요. 이걸 조사하면서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고 그 자리에 제가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특권을 누린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때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장면입니다. 라는 장면인데 저희들 그렇죠. 이렇게 조사를 다닙니다. 이 앞에 자료는 수단과 북수단 사이의 국경 지역에 있는 유엔군 기지라고 한다면 이제 뭐 카운티 레벨로 한다면 카운티 오퍼레이션 베이스가 있고 카운티 서포팅 베이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엔군이 그 평화 작전을 할 때 그럼 그 베이스와 주변에 대한 워터에 대한 컨설팅을 좀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조사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를 제가 오늘 좀 화두 첫 시작으로 여러분이 나눌 건데 여러분 보통 조사를 한다, NGO 가서 실무 조사한다라고 하면 뭘 조사할까요? 뭘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저기를 간다면 조사를 뭘 할 수 있을까요? 조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다 이거 조사해 오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사해 오라 그러죠. 그러면은 본인이 뭘 조사할지를 계획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확인받아야 되고 그런 계획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좋은 어떤 디테일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가진 분을 만난다면 또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겠죠. 그렇지 않고 굉장히 위임형인 여러분 선배를 만나신다면 실무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알아서 해와 라는 어떤 위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도 스타일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셔야만 더 도움이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말고 저는 그냥 딱 맡겨주시면 잘해요 라는 분이 다 사람마다 조금씩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하지만 어느 쪽이든 우리는 이 과제를 해내야만 하는 입장에 있겠죠. 보통 서면 조사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인터넷도 찾아보고 자료도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가서 하게 되면은 조사하는 걸 근간으로 하여서 이해관계자 조사라는 걸 하게 돼요. 물론 순서들은 대부분 뭐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인 본다면 먼저 사람부터 만나죠. 그 마을의 뭐 대표가 누구인지 만나보고 그 문제를 좀 상의해보고 예를 들어서 무슨 농장 수익을 증대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면 뭐부터 합니까? 그 마을의 농부부터 만날 것이고요. 어떤 문제인지를 좀 파악해 볼 거고요. 그리고 하게 됩니다. 근데 기술조사는 또 뭘까요? 그러면은 어느 어느 그 농작물이 그 토양에 맞는지를 또 알아보셔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 벼농사를 아프리카에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할 수 없는 곳이 있죠. 벼는 대표적인 워터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그 농작물입니다. 그러면 워터가 많이 있어야 되고 그 온도가 맞아야 될 거고요. 그만큼의 흙의 점도가 유지돼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 같은 그러한 것들의 요 기술적인 포인트들이 점검돼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또한 로지스틱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도로가 얼마나 잘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도로가 잘 안 돼 있는 데는 우리가 거기는 뭐 이런 물탱크를 갖고 오면 되죠. 물탱크 못 갖고 갑니다. 그런데 많아요. 어떤 무게를 장비를 가져오면 되죠. 장비를 못 갖고 들어갑니다. 도로가 안 돼서. 아니면은 뭐 저도 그 카제킹을 2번 당해봤거든요. 트레일러를 보내봤는데 계속적으로 산적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거기도 해적 말고 산적 분들 계시는데 산적 분들이 2번 이제 저희 트레일러를 갖고 가시는 거죠. 뭐 그러한 세이프티 이슈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사실은 현장에서는 이제 요즘 말로 레알이죠. 레알 옛날 말인가요? 네. 실전입니다. 실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미 제시됨을 전제로 할게요. 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냐라는 거 던진 게 아니라 이미 이 지역 내에는 어떠어떠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함의가 되었다라는 상황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부족과 문화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해는 좀 건너뛰고 얘기를 하기 그것도 정말 마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은 부족마다 유목민적 부족의 성격과 아니면은 그 농부를 하는 어떤 그런 그 부족의 성격과 또 이제 뭐랄까 이 도공하는 그런 부족들의 성격과 다 다릅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긍정적 제스처도 다르고요, 부정적 제스처도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건너뛰고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보통 이해관계자 조사를 할 때 첫 번째는 대부분 뭐 하냐면 누가 수혜자라는 말에 대해서도 사실 저도 동의, 부동의한 마음이 둘 다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다 쓰는 말이니까 그대로 쓰겠습니다. 수혜자 그룹,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가져갔을 때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하고 면담을 하거나 어디 어려우신 게 없으세요? 라고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자, 탈북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탈북자를 이신 분, 제 친한 저희 그 동생 중에 한동대를 나온 탈북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자주 오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후배인데 그 수혜자 그룹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첫째.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어요. 옛날에 필드를 가면 두 부류 나뉩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딱 이렇게 들고 뭐랄까 이렇게 체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조사 왔어. 이 사람도 이렇구나. 내가 답을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라는 스타일의 분들이 계십니다. 또 반면 되게 어수룩해서 이렇게 막 그냥 꼬질꼬질한데 굉장히 그 부족민들하고 동화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한테 좀 더 솔직한 대화를 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밖에서 생활하시더라도 기숙사 생활을 전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속에 있는 얘기를 누구랑 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누구랑 대화하십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라도 실제 사람마다 느끼는 각도가 다르고 온도가 다르겠죠. 누구한테 얘기하실 겁니까? 수혜자 그룹을 조사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당연히 그냥 종이 가져가서 얘기하죠. 그러면은 아주 상투적인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매년 반복을 하시게 되면 알게 되실 겁니다. 조금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고 다른 각도로 바라보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눈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이해관계 조사를 할 때 같이 가는 동료가 저는 좀 더 현지인스러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글라스가 나쁘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눈이 부시니까 습길 수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 그 사람들과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조사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조사라고 말을 썼지만 리서치라 말 썼지만
제가 녹화가 된 걸 말씀드리자면 한 6년 전인가요? 제가 독도에서 콘서트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노래 부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철 씨라고 가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 탈북자분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처음으로 독도에서 콘서트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 탈북자를 돕고 싶으신 거예요. 좋은 마음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A4 용지 이만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막 어디 고향이 어디세요? 왜 나오셨나요? 어느 경로로 나오셨나요? 뭐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현장의 상황 이런 걸 궁금하니까 돕고 싶으니까 막 뿌린 거예요. 제가 따라다니면서 다 다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정말 고맙지만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돕고 싶은 마음에 조사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받아본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걸 받아본 사람. 제가 이 주에 보니까 미혼모 사역하신 분이 한 분 와 계신데 미혼모들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미혼모들에서 여러분이 조사를 하러 가요. 만나러 가요. 종이를 들고 가서 여기 이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한다면 미혼모들은 어떤 마음을 들까요? 실험지가 아니죠. 우리의 이 수혜자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인격권을 가진 디그니티를 가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러한 조사 방법론을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그 뭐 수혜자 그룹이다, 지역 정부다, 타 NGO 사단이라는 걸 그냥 적어놨지만 이 이해관계자 조사를 하든 기술 조사를 하든 오직 조사를 하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조사 방법론이고요. 거기에 기틀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으면 적어도 오픈 마인드가 없으면 적어도 첫 번에 말씀드렸던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에서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기술적인 부분들이야. 자, 지역 정부의 규제.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 제가 8년 전에 했던 프로젝트인데 깔리만탄이라는 그 섬이 있죠.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팜유를 하는 그 팜이 많습니다. 팜트리 하는 그 농장이 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여러 그러한 그 지역의 정부가 규제를 요구를 해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규제를 다 들어야 됩니다. NGO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제가 좀 이따가 제가 경험한 물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어떤 입장에서는 이것까지 왜 해야 돼라는 질문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물을 제가 그대로 처음부터 예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멀고 있는 이 물은 물 성분이 다 제조사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같은 맛이 없어요. 제가 먹어보면 저도 약간 구분을 하겠더라고요. 같은 맛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땅도 마찬가지로 물맛이 다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도 동네마다 물맛이 달라요. 즉 물의 성분이 다릅니다. 더 뒤집어 넘어가면 물을 오염시켰던 원인도 달라요. 그러면 물을 깨끗이 하게 만든 필터를 설계할 때도 설계 들어가는 구성 엘리먼트도 달라집니다. 그럼 여러분, 자, 우리가 물을 깨끗한 물을 줍시다라는 말은 너무 심플하고 아름답고 따뜻하나 실제로 이분들에게 깨끗한 물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NGO는 기술직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회복지 전공대 혹시 있으십니까? 이 중에서 아무도 없으세요? 사회복지를 수업을 들었다. 아무도 없으세요? 사회복지사분들이 전 진짜 대단한 분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뭐 국제 개발을 합니다. 뭐 그 글로벌한 프로젝트 NGO를 합니다. 뭐 난민을 합니다면 사실은 약간 되게 뭐 멋있는 일을 하는 것 같고 사회복지사 합니다. 그러면 되게 힘든 일을 하는 것 같고 이런 인식이 좀 있었어요. 옛날에. 저도 굉장히 사회복지사들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들은 처음부터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저 현장에 가면 제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람부터 만납니다. 사회복지사는 적어도 같은 언어권인가 같은 문화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만나시죠. 그러면은 이런 그 글로벌한 프로젝트를 하는 분들은 나가면 다른 문화권과 다른 언어권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충분히 대화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단순한 영어의 이슈가 아니에요. 영어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마저 못하면 또 답이 안 나오지만 언어를 넘어서 소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을 글로 할 수 있고요. 때로는 커뮤니케이션을 표로 할 수 있고요. 그림으로 할 수 있고요. 또 숫자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이야기한 것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그것들 잘 또 표현하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달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누군가 같은 1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꽤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우리가 여기서 무슨 토의를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토의했느냐를 결론을 낼 때 여러분이 다 그걸 적었다고 미팅 미닛을 작성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주니어 분들이나 그 자리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은 미팅 미닛을 작성하겠죠. 모든 이런 그 뭐 정부분을 만나든지 수혜자분을 만나든지 다른 NGO를 만나더라도 그럼 누군가는 미팅 미닛을 작성합니다. 근데 A랑 B랑 같이 참석했는데 이 생각이 달라요. 결론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다 다른 언어를 쓰고 있어서 그래요. 어떤 언어를 다 다른 그 문화적인 가정과 전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사실은 두 사람이 바보여서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제 95학번 동기 친구들과 얘기해도 다른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한 다른 이해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조정하고 정리한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한 어떤 총합적인 어떤 이해관계 조사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 조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현 가능한 기술이 맞아? 여기 문제에 이런 기술이 맞아? 이런 식의 접근이 맞아? 어떤 그것이 기술 정말로 테크놀로지적 접근이 필요한 것도 있고 어떤 건 다른 접근, 그러니까 약간 마음, 상담 이런 접근이 필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 NGO들을 분석하고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한 적이 있었어요. 물을 하는 NGO, 불을 하는 NGO, 흙을 하는 NGO, 그 다음에 공기를 하는 NGO, 그 다음 마음을 다스리는 NGO로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물을 하는 사람은 물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불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불이 그 거주하는 하우스의 온도가 될 수도 있고요. 키친에 필요한 그 불일 수도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불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됩니다. 불에 대한 관리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흙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흙 하는 NGO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 흙살림이라고 있어요. 대표적인 우리나라 흙 전문 NGO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정말 놀라운 그 모든 그 작물별로에 맞는 흙들이 있죠. 유기농부터 뭐 가시는 분들 많이 재미난 NGO인데 아주 또 전문적인 NGO고요. 흙에 대한 NGO가 있고 공기 과연 이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공기 때문에 특히 에티오피아에 있는 여성분들이 주부분들이 안과 질환이 많으세요. 공기 때문에 그런 스모크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럼 그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접근들.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한 거 너무 많죠. 사실 마음에 대한 거는 정말 그 기본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전문적인 스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에 대한 거든 흙에 대한 거든 물에 대한 거든 전문적인 그것에 대한 기술이나 이해 없이는 의지만으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비영리를 하고 싶다고
저 병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봉에 올라가고 싶어요. 제가 에베레스트에 올라가고 싶어요. 그럼 그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미난 게요. 등반은 혼자 못 갑니다. 등산은 혼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등반은 혼자 못 가요. 기술이 필요한 대부분의 여러분 취미는 혼자 못 합니다. 같이 하게 돼요. 페어를 이루거나 팀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한쪽이 못하면 나머지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 노를 저어보신 적은 있어요? 노를 저어보신 분 이렇게 놀러도 가지 않습니까? 동강에 래프팅 갈 때 보면은 한쪽이 열심히 젓는 경우는 배가 어떻게 됩니까? 돌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싸우죠. 왜 너는 안 졌니? 나는 열심히 짓고 있는데. 모든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비슷한 능력으로 팀 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 비영리에서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일할지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기술과 문화를 한 건 뭐냐면 여러분 모든 기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술은 미국적 배경에 나온 기술입니다. 즉 미국적 문화에서는 자연스러운 기술이에요. 근데 이거 기술도 문화를 부시고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문화를 이해하여서 좀 더 그 기술의 원래 의도대로 어떻게 구현할지까지 고민해 주는 게 기술조사의 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좀 이따 예를 하나 제가 드릴게요. 그 다음 로지스틱 조사입니다. 나중에 제가 페이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기가 들어옵니까? 그 마을에? 그 마을에 물이 들어와요? 안전은 합니까? 그죠? 제가 어느 날 남수단에서 딱 가봤더니만 반군이 저희 베이스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제 방에 딱 가보니 뭐 총하고 로켓포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어떡하냐? 어떡하긴 해결을 봐야지. 그래서 반군 사령관을 만나서 얘기를 했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AK도 이렇게 오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그것을 또 협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라는 걸 했을 때 여러분 현지의 이해가 없이 그 사람들이 왜 반군이 됐음에 대한 그 문화적인 이해가 없이는 절대로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나라를 섬기겠다, 그 나라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북아프리카가 되던 서아프리카가 되던 남아프리카가 되던 서남아시아 국가권이 되던 동남아시아가 되던 남미의 일부가 되던 아니면 우리 북구에 있는 그 좋은 도시들의 도시 빈민들이 되던 그 분들의 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대화도 안 될 뿐더러 우리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솔루션들은 다 결과물이 안 나올 그리고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없는 것에 우리의 모든 돈과 시간과 사람을 썼을 결과가 나올까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조사 때 기초 현장 조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게 셋업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딴 산에 가는 거예요. 이 산이 아닌 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나니 자 교수님 할까요? 그래 결심하자 라고 했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렇게 기술을 해보니 여기는 토목이 필요하다. 그 토목 전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게 그 전기 컴프레셔, 발전기, 제너레이터 이런 거 싹 다 잘 고치는 분. 수동 자동차 고장 나면 다 고칠 수 있는 분. 저는 그런 분들하고 필드를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 없으면은 하버드 나오거나 한동대 나와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안 갈 거고요. 전기가 안 들 거고요. 아무것도 안 될 거니까요. 제가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천에서 모빌라이제이션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건기 때 공사를 하는데 건기가 보통 12월에 많이 되죠. 우리나라 겨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려고 갔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공사할 때 속칭 노가다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의 기술자분들이 대부분 건기에 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감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전을 했습니다. 아, 집사님, 저랑 같이 아프리카 가시죠. 저랑 같이 남수단 들어가시죠. 처음에 왜 들어가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설득에, 제가 사파리 여행도 시켜드릴게요.부터 뭐 해서 갔어요. 이분들 매년 가십니다. 왜냐하면 갔던 이분들이 왕이에요. 이분만큼 전기를 잘 고치는 분이 없고요. 이분만큼 대패질을 잘하는 분이 없고요. 이분만큼 의자를 너무 멋있게 만드는 분이 없어요. 가구를 잘 만드는 분이 없고요. 한국에서는 굉장히 어떤 본인의 직업들에 사용한 기술들이 이 평가받는 시선이 로우한데 현장에 오니 굉장히 하이한 거예요. 다들 눈이 동그랗게 떠져서 그 기술을 배우려고 하나라도 더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이분들이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이 저도 되게 즐거웠는데 팀 구성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기술만 있다고 됩니까? 아까 제일 처음부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뭐가?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비전을 얘기하기는 되게 너무 좋아합니다. 멋있거든요. 근데 돈 달라 얘기하는 건 싫어합니다. 좀 멋쩍거든요. 근데 모금이야말로 가장 비저너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금이야말로 가장 그 사역의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 모금이에요. 우리는 모금을 마치 뒤따라오는 어떤 부서로 표현하는 분들도 더러 만나게 되고 현장에서 모금을 마치 이렇게 어떤 기술적으로 좀 이렇게 모금에 대해서 저평가하는 분들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쓰신 모금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비영리는 정말 그럴싸하게 내가 돈 벌어서 이익금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선행이죠. 비영리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그 집단의 돈을 모금하여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정의를 했을 때. 그러면 이 모금을 해서 갈 때에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이제 어카운팅이라는 얘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미 있습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 이게 3년 전에 발효가 되었고 실효가 됐고요. 그 NGO 기관의 근무자 수, 근로자 수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하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가 50명인가 100명 이하가 적용이 되는지는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요게 발효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어카운팅 스탠다드라는 게 글로벌한 게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그리고 한국계 있고요. 그래서 어느 기준에 따라서 하느냐 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감사 보고서라는 걸 만들게 돼요. 감사 보고서라는 거. 그래서 모든 법인, 개인이 아닌 법인은 감사를 받게 됩니다. 비영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당연하죠. 돈을 모금하는데. 그러면 이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감사 보고서 메인 첫 장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적절하게 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적절했느냐, 뭐 제한적으로 적절했느냐라는 식의 언어를 쓰면서 감사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제출하게 됩니다. 감사하신 분들은.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 여러분이 사업 수행하는 담당자로서, 담당관으로서, 어떤 프로그램 오피서로서 해야 할 일은 개념이 뭐냐면 처음에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돈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하고 비용 분석하고 품위를 쓰고 지출을 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실제 비영리에 있는 모든 우리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요, 진짜로. 근데 우리가 저는 정말 아름다운 일만 할래요. 품위 안 할래요. 지출 이런 거 몰라요. 견적 이거를 영리가 하는 거 아닌가요? 영리와 비영리는 펄슈하는 게 다른 것뿐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목적으로 하는 거냐, 내가 돈을 나눠줄 목적으로 하는 거냐, 내가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내가 수혜자들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하느냐라는 방향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사업을 계획해야 되고요, 생각해야 되고요, 그것들을 플랜을 짜야 되고요, 실행을 해야 합니다. 비영리라고 해서 모두 다 반바지 입고 아프리카 가서 막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곳에서도 우리들은 영수증을 붙이고 있어요. 그곳에서도 회계에 걸맞게 그 용도를 쓰는 것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그 비영리들이 벌금을 부여받기 시작했습니다. 실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서별로 공익 담당관이라는 게 신설이 돼요. 지정이 됩니다. 공익 담당관 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 얘기를 조금 하면서 지나가면 좋은데, 예전에는 좋은 일 하니까 비영리가 잘하겠지 믿고 맡기는 게 있습니다. 그냥 실예를 들게요. 정의연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최근에 뭐 정치적 얘기를 빼고 어쨌든 회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뉴스화가 됐습니다. 15년 전에 다른 환경단체가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회계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비영리들한테 굉장히 뭐랄까 좀 이렇게 유해하거나 좀 약간 좀 익스큐즈를 하려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남한테 익스큐즈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한테 익스큐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좋은 일 아니까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남들한테는 하이한 스탠다드를 요구하지만 또 기대하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난 좋은 일 하니까, 난 이런 이유가 있었으니까, 난 헌신했으니까 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를 변명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인간 본성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 비영리들이 반성하고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시대적 흐름과 성숙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나온 게 바로 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에요. 이걸 제대로 알려면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속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실무에 있는 주니어 분들도 모르세요. 그래서 기부금품법, 여러분 주식으로 기부받았다가 그 돈만큼 세금을 맞는 경우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내가 기부했는데. 상증세법에 문제가 또 걸리더라고요. 상속 및 증여세법. 그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8년도에 월급을 얼마 받았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2007년에 월급 얼마 받았을까요? 제가 이제 약간 좀 낮춰서 얘기할게요. 제가 2007년도에 300이 좀 넘었어요. 월급만, 딴 거 빼고. 근데 2008년도에 제가 30만 원 받았습니다. 이게 영리에서 비영리로 넘어왔어요. 네.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모은 돈을 차곡차곡 쓰기 시작했죠. 엔주 사무실 출근하면 없는 건 다 제 돈으로 사놓고 뭐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도 기뻤어요. 근데 근로기준법에 충족합니까? 그리고 제가 10몇 년 전에 30만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저와 함께 일하시면서 40만 원 드릴게요 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마음이 떠나서 저 사람이 뭘까라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들이 지켜야 될 우리 스스로에 대한 기준들이 이제는 다 정리가 된 겁니다. 비영리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 외 세법상의 의무사항들, 법인세법의 사항들까지도 정리되어서 공인법인 회계 기준들과 이 나머지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NGO들이 검토를 스스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재단에서도 이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드래프팅 했던 그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을 제가 찾아가서 창만 만들지 말고 방패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관련해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럼 뒤집어 이게 뭐냐?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NGO 하면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해요. 전 사업부서라 관리부서가 아니어서 몰라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다면 그 기관에 있는 분은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쳐다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중에서 의사 있으세요? 전기기술자 있으십니까? 영양사 있으세요? 약사 있으십니까? 이런 자기의 변호사 분 계실 수 있고요. 전문 자격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는 대부분의 NGO는 PM이라는 걸 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죠. 프로젝트 매니저는 버짓과 이런 회계의 개념이 없으면 아예 PM을 할 수가 없어요. 뒤집어 얘기하면 문과는 PM을 해야 해요. 그 역할이 타이틀이 PM이 아니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거든요. 우리들은. 스페셜리스트 선택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만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마음만으로. 내가 돕고자 하는 마음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분들에게 상처 주게 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그 워터 프로젝트들을 할 때 만든 겁니다. 그래서 PCM이라는 게 이제 프로젝트 사이클 매니지먼트인데 보통 플래닝을 처음에 할 때 이런 거 하자라는 인콰이어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하죠. 그럼 프로포즈를 제가 만듭니다. 자, 저기 앞에 로카라는 티를 입고 있는 남성분, 예, 그 성함이나 가명이나 아이디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본인을 굳이 실명을 표현 안 해도 되니까. 창, 예, 창님, 예. 창님이 프로포즈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님이 PM이세요. 그러면 우리 창님 이런 거 우리 워터 프로젝트를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하시겠죠. 조사라는 기반으로 해서 어느 기술이 필요하고 어느 팀 구성이 필요하고 어느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쭉 해서 프로포저를 라이팅을 하실 겁니다. 그럼 라이팅하고 펀딩을 받아 오시겠죠. 사실 이게 엄청난 일들이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펀딩 받으면 임플리멘테이션 어레인지먼트를 하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딱 스케줄을 딱 시작하면 다음 달에 뭐 하고 그 다음 달에 뭐 하고 그 다음 달에 뭐 하고를 그때 가서 여러분이 알아보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때 가서 알아보신다면 자, 우리 창님이 저한테 일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이번 달 일은 이번 달 알아보고 다음 달은 다음 달에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미리 사전에 다 어레인지를 프리어레인지 해놔야 되죠. 그리고 계약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제가 여기서 언급 안 했네요. 계약서 작성 능력. 네. 그리고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착수를 해서 볼까요? 착수를 하면 뭘 하는지 우물 파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물 판다 그러면 무슨 생각하세요? 예? 삽질. 필요합니다. 무조건 해야죠. 우물 팔려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예, 우물을 팔려면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좀 팝니다. 또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계. 고맙습니다. 그렇죠. 손으로 파기에는 너무 깊죠. 예. 소위 이제 손으로 파는 걸 핸드덕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장비로 파도 손을 써서 그러니까 사람의 동력으로 장비로 파는 걸 핸드덕을 했을 때 30m까지 보통 파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높습니다. 30m가. 근데 10m 파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 그라운드로부터 30m까지 보통 서페이스 워터라고 해서 지표수예요. 그래서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라운드 워터라고 하는 그 지하수는 이렇게 대수층 아퀴퍼를 찾아서 거기 빨대 죄송합니다. 그 파이프를 꼽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방식을 지하수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웰이 아니라 보홀이라는 영어가 표현이 바뀌게 되는데 그럼 아예 장비가 달라지겠죠. 근데 이런 걸 쓰려고 하면 자, 아퀴퍼라는 대수층을 우리가 딱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생각해보세요. 들어봐 주세요. 그럼 뭘 합니까? 이거 혹시 한국말로 아시는 분, 수리지질학입니다. 수리지질학적인 조사를 해. 물이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이 어딘지 알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설마 저희들이 뭐 이렇게 철 2개하고 이렇게 다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굉장히 많은 장비들과 또 사전 조사됐던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또 우리가 그 지표면 형성되어 있는 그 수목들의 그 패턴들을 보면서 조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걸 했을 때 환경 영향성 평가라는 걸 합니다. 왜냐? 우물 파는 행위가 물을 뽑아내지만 반대로 뭐가요? 오염의 고속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이것들 다룹니다. 그러려면 이것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약품들도 써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물을 파다 보면 가끔 이게 흙이 무너져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관 주변으로. 그러면 그 흙들의 그 점성을 높이기 위한 약물 처리를 쓰기도 하고 그 약물을 빼내는 스킬도 필요하고요.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 모두 다 오케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괜찮은 것 같아. 충분히 그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뭐 정확히 보면 득이 실보다 많은 것 같아.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라인 안에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실이 없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근데 실이 라인 안에 있냐 밖에 있냐 문제죠. 근데 그래서 이제 시작합니다. 로지스틱은 뭐냐? 자, 물건 사와야죠. 여러분 파이프도 사야 되죠. 그죠? 기름도 사와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약품도 사와야 되죠. 그게 우리 집에 뭐 많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늘 시장을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사올 때 여러분 잘 사는 게 뭡니까? 시장에서 적정 가격에 사야 되죠. 너무 싸게 샀다가 물건이 이상하면 또 아예 프로젝트가 망하니까 적정 가격에 잘 사야 합니다. 드릴링 할 수 있는 장비가 리그, RIG라고 해서 리그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끝나면 뭐하냐? 여러분 깨끗한 물이라는 그 말이 여러분 머릿속에 많이 있는데 사실은 실제 현장 전문가들은 수질 다음으로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량입니다. 수압이고요. 수질과 수량과 수압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쓸 수 있는 우물입니다. 자, 파이프를 꼽았어요. 물이 깨끗해. 너무 좋아. 근데 5일을 지나면 드라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의미가 없잖아요. 마을 사람들한테 뭐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희망을 줬다가 뺏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테스트 펌핑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물의 양이 일정한 수압으로 오느냐. 그래서 이거를 뭐 24시간, 48시간이라는 거를 하는 규격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물 분석을 합니다. 이거를 다 지정되어 있는 랩에서 합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랩에서 다 이걸 해요. 뭐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물 팠다고. 그래서 배탈 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는 좋은 짓에서 우물 팠어요. 이렇게 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생명과 누군가의 치명적인 건강에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우물 파는 것 행위 자체가. 재미난 거는 WHO에서 기준하는 음용수의 기준의 요건과 국가별의 요건과 우리나라 요건들이 다 달라요. 공통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선입으로 올라가서 굉장히 까다롭죠. 여러분 서울에서 파는 수돗물 있잖아요. 음용수로 적합합니까? 적합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안 먹죠. 왜냐면 우리의 기준이 높으니까. 더. 네. 그게 상대적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퀄리티 어프로브를 받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가 펌프를 인스톨레이션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인스톨레이션 할 때도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는 지역입니다 라고 하면 펌프 인스톨레이션의 높이를 어떻게 컨트롤 하실 거예요? 어떻게 매니지 하실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그냥 계속 홍수 나면은 그 물이 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뭐 그런 플랫폼을 어떤 높이로 만든다든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의 주변을 어떻게 할지를 하고 프로젝트를 끝내면 이제 세이프 워터에 액세스를 하게 되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등산 가듯이 가서 그냥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기술을 공부하셔야 되겠습니까?
공부해야죠. 실무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기술자들도 필요하지만 PM도 필요하고요. 전체적으로는 PM이 필요하겠죠. 제가 일했던 지역들인데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이건 케냐 지역들 뭐 좀 더 있지만 대표적인 사례들인데 이건 또 남수단 지역들인데 지역마다 정말 다릅니다. 방법도 다르고요. 접근하는 그 기술도 다르고요. 근데 이 지도가 남수단의 로지스틱 지도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로지스틱 클러스터에서 만든 겁니다. WFP와 USAID 그다음에 유럽에서 펀딩을 해서 만든 지도인데 10년 된 지도여서 업데이트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게 이 땅의 면적이 우리나라의 11배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선이 유일한 도로예요. 그리고 빨간색이 뭘까요? 비가 오면 갈 수 없는 도로입니다.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실 때 어떻게 뭐 매번 비행기로 뭐 날르시겠어요? 아니면 버짓에 딱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짜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팀 모임을 하더라도 매일같이 피자와 치킨을 먹고 싶으나 우리의 버짓은 김밥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걸 하더라도 버짓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뭘 먹고 싶은데 뭐 사러 갈 뭐 운송수단이 없다든지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고려될 요소가 많아요, 사실. 그런 게 다 저절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비영리를 하면서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20년 넘게 경험했던 내 주변의 환경이 모든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철저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용돈을 한 달에 30만 원 씁니다. 누구는 5만 원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원하는 일을 해도 돼요 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구는 저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라는 환경인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문화권, 같은 기술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는 프로젝트를 할 때 항상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어떤 하이인컴이냐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 역할에 따라서 해야 될 그 큐브의 위치가 다르죠. RK는 잊어먹으세요. 제 이름입니다. 예, 제 라이언 킴이어서. 근데 이런 블럭의 위치에 따라서 결국 여러분이 해야 될 행위나 조사도 달라져요. 여러분 어디 서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저는 비영리예요 라고 말하는 거는 좀 그냥 모르는 분한테 일반적인 얘기고 저는 뭐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사업 수행부서에 있습니다. 저는 어느 도시에 있어요. 저는 어떠한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구체화가 되실 거예요. 비영리업계 들어오시면 실무를 하시면서. 그거에 기반으로 해서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좀 더 들어가 보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think, plan, do라는 이 사이클을 돌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조별과제를 하더라도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게 되고요. 우리가 뭔가 데이트를 하려고 해도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게 되고요. 모든 우리의 그 것들은 이 세 가지에 있습니다. 또한 뭐가 있습니까? 돈이 들어가죠. 다. 그 버짓에 따라서 모든 걸 성립하게 되죠.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럼 뭘 합니까? 어필링을 합니다. 어필이라는 단어를 써요. 비영리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이만큼의 쇼티지가 나니 이걸 어필링 합니다. 그래서 이 어필링을 펀딩을 내가 해오든지 아니면 미리 준비된 준비 목적금에서 땡겨 쓰든지 라는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어찌됐건 이 모든 건 매니지먼트 이슈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매니지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매니지에 기여를 하는 사람이냐 라는 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내가 정말 이 비영리에서 역할을 하고 기여하는 사람인가가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속도를 내보면 뭐 필요에 대한 것들, 프로블럼 트리, 그다음에 이해관계자에 대한 분석들, 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좀 더 해볼까요? 우리가 기본적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계획하고 이렇게 이런 순서들을 좀 따르게 됩니다. 아까 했던 얘기 같아요. 기본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뭐든지 여러분이, 자, 실무에 떨어졌어요. 그 업무 과제를 맡아서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저기 우리 이번에는 저 뒤에 있는 분 중에 내가 좀 생각이 있는 사람 같다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예, 지금 손 드셨던 저기 하얀 노트북에 파란색 바지를 입으신 분. 예, 서로 쳐다보고 계신 분. 예, 제가 여쭤봐도 괜찮겠죠? 예.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뭐가 문제야라는 것에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도대체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니?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뭘 해야 돼? 라는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여러분은 그러한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하십니까?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아세요? 현상이 문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저희 직원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현상, 피노미넘과 프로블럼을 구분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상은 결과예요. 문제의 결과입니다. 그럼 어떠한 눈에 보이는 문제점들이 보인다는 표현을 저희가 하죠. 그 문제점들이 보이는 그 원인이 뭡니까? 라는 그 원인이 진짜 문제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실무에 와서 이렇게 실제 취직을 하셔서 이거 두 개 구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현상과 원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아파요? 아픈 게 문제입니까? 아프게 된 현상의 원인이 문제겠죠. 그죠? 이 사람 왜 아플까? 누가 슬퍼요? 슬픈 게 문제입니까? 슬픈 건 현상이죠. 왜 슬플까에 대한, 누가 기뻐요? 왜 이 사람이 기쁘지? 문제라기보다도 그 원인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이해해야만 답을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이 캠퍼스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지금부터 그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영리를 가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리에 갔는데 원인과 현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정말 이제 어려워지는 모습들이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뭐가 필요한 건지 문제를 좀 그려보는 이 프로블럼 트리라는 걸 그려보게 됩니다. 문제를 얘는 어디서 온 문제고 다른 문제는 어디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그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리고 이거에 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지? 이해관계자는 누굴까?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진짜 누구는 방관자고 누구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고 누구는 실질적인 피해자는 누구고 누구는 옆에 있는 사람이고 이러한 모든 사람의 관계도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안에 발생되는 모든 관계에 따른 문제들과 원인들을 알 수 없죠. 누군가 왕따를 당했다고 칩시다. 그 왕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왕따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건 현상이죠. 원인이 뭡니까? 그 친구가 이상한 친구입니까?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방종을 합니까? 누가 그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문제들도.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매핑할 것이냐? 여러분 그 매핑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이건 누가 안 가르쳐 줍니다. 실무 들어가서. 지금부터 대학 시절부터 이해관계에 대한 매핑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what can go wrong이랍니다. 잘못되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 같아. 근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대부분 무슨 얘기합니까? 에이 그런 얘기 하지 마. 잘 되게 기도해야지. 물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 분들한테 맞아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pray for the best, plan for the worst 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할 수 있어요.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하지만 우리 계획을 할 때는 그러지 못한 상황들을 가정하고 또 예측해서 실현 가능한 플랜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리스크 애널리시스와 어썸션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제가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이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스테이크홀더스 매핑에 대해서 살짝만 들어갈게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현실적인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해관계자 매핑을 할 때 첫째 파워와 인트레스트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커뮤니티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고 누구는 힘이 없는 사람인지, 누구는 이 문제에 관심이 높은 사람이 누구고 관심이 낮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관계 조사를 할 때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듣는 것들이 있지만 그 조사 과정 가운데 백단으로 저희의 머릿속에는 이 사람이 어디에 키플레이어인지 아니면 그냥 안심시키면 되는 힘 있는 사람인지 관심은 좀 덜 없는, 계속 좀 알려줘야 되는 관심은 많고 힘이 없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별로 이렇게 다 로우한 사람인 건지 라는 걸 하면서 이분은 이분들에 맞게끔 우리가 또 리스펙트 하면서 대화를 이끌고 나가야 되고요. 이분들은 이분들만큼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안심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이분들은 이분대로 계속적으로 정보들을 계속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관심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냅둡니까? 보통 일로 데려와요. 일로. 저희들이. 나중에 그 비영리의 핵심은 참여입니다. 저 사람은 관심 없으니까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리스크를 우리 스스로 크리에이트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분들을 잘 이해하고 이분들을 가능하면 관심을 이 문제에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필요해요. 관심을 노후한 분을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게. 왜냐하면 이 문제가 재발할 거고요. 이 문제는 충분히 다른 문제로 이 원인이 제대로 고치지 않은 다른 현상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때 이 원인에 대한 공감대에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해결이 쉬워지고 해결이 용이해지고 더 좋은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우리의 만약에 우리의 룸메이트가 5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서. 그 다음으로 각 홀더들의 이름을 적어요. 제가 김아무개입니다. 그는 누군가, 그들은 누군가 도대체 누가 누구냐, 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그들의 도대체 관심은 뭐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기대, 이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는 도대체 뭐냐, 이 사람은 어떤 익스펙테이션을 갖고 있어 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포지티브 할까 네거티브 할까, 아니면 포지티브는 왜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는 왜 네거티브 할 것인가. 그 다음으로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끝나는 결론은 뭐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잘 된 거야, 이 사람들이 잘 됐다고 생각할 것 같아 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굉장히 어려워질 확률이 높죠. 우리들의 프로젝트는. 그래서 우리가 디파인한 스테이크홀더 그룹별로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익스펙테이션을 대부분 잘 몰라요. 그래서 소위 익스펙테이션 매니지먼트라는 말을 씁니다. 저희가 실무에서. 우리가 익스펙테이션, 저 사람이 무슨 기대를 갖고 있어? 그 기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걸 이끌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에 이걸 구성한 이해관계자들의 감사합니다. 그걸 모른다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또 하나 볼게요. 리스크 애널리시스입니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게 있고요, 낮은 게 있고요. 리스크가 우리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는 게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어요. 그래서 쭉 정리를 해봐야죠. 여러분, 저희는 리스크가 없어요. 이 프로젝트 리스크가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펀딩 주십시오. 라고 저한테 오는 분들은 제가 어려울 것 같아요. 세상에 리스크가 없는 사업은 없죠. 우리가 리스크를 잘 알고 대응하며 관리하며 미니마이즈하면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의 경쟁자가 없는 상품입니다 라고 누군가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시장이 없구나. 경쟁자가 없다는 뜻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펀딩하는 주체들은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크가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리스크가 있다라는 게 우리들의 가치를 디밸류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리스크는 당연히 예측 가능하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여러분의 팀장님한테, 여러분의 매니저한테 그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지시길 기대하고 권합니다. 그렇죠. 이걸 킬러 리스크라고 하죠.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우리가 긴장하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을 좀 다르게 접근해 볼까? 근데 도저히 이거는 다르게 접근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 노심초사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계속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도로 가다 보면 이렇게 좀 툭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의 리스크가 크십니까? 아니죠. 그냥 방지턱이 있어요. 리스크가 크십니까? 좀 줄이면 되죠. 그죠? 그거말로 이렇게 그 임팩트는 낮으나 가능성 높은 게 이 방지턱이죠. 도로 하다가. 근데 그래서 구멍이 큰 게 났어요. 싱크홀이 났어요. 이건 답이 없는 거죠. 이런 게 있으면 정말 급정을 하든지 피해 가든지 하는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이런 게 있습니다. PM을 하고 비영리를 할 때에 이런 걸 간트 차트라고 부르는데 아주 기본적인 그 예인데 어떠한 결과를 쿼터당 어떻게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전체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는 제한된 시간에서 일을 하게 되고요. 우리는 그 제한된 예산 가운데 일을 하게 되고요. 제한된 사람으로 일을 하게 되고요. 문제는 계속 발생해요. 매일. 그러면 제가 보는 시간, 예산, 문제를 어떻게 매니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매니지하는 잘하느냐. 그래서 저희는 어떤 스페셜리스트가 필요해요. 우리는 어떠한 그 도움이 조력자 그룹이 필요합니다. 어떤 전문가의 잠깐의 컨설팅이 필요하고 아닙니다. 전문가가 풀타임을 인볼브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서브 PM들이 많으면 됩니다.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로컬을 뽑죠. 이러한 의사결정들을 할 때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으려면 전체 프로젝트의 태스크들에 대한 시기적, 스케줄적, 우선 티어 그 레벨적인 이해가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잘 정돈 및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런 간트 차트로 표현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 예산, 그리고 필요한 요건들 정리하는 거. 아까 전에 살짝 벌써 말씀드렸지만 회계 투명성은 사실은 적법하냐 부적법하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NGO 실무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뉴스에 안 나오는 게 정상이죠. 저희 세대의 책임입니다. 이건 당연히 지켜야 될 거라고요. 이건 안 지키면 부끄럽죠.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 만약 비영리에서 만나게 되면 얘기해야 될 것은 바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입니다.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리소스는 사람과 돈 모두를 얘기합니다. 네트워크, 지식, 모든 게 리소스죠. 이 리소스를 어느 프로젝트에 어떻게 분배할 겁니까? 사람과 돈을, 시간을 어디다 쓰실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어디다 더 쓰십니까? 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의사결정 어떻게 하세요? 의사결정 누가 합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물을 파야 됩니다. 저한테 어떤 사람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줘요. 정부도 다 소개시켜주고, 너무나 좋은 그 문화적 이해를 알려주는 분이었고, 이분이 이 마을에는 여기다 우물을 해야 된대요. 너무 좋대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대요. 저도 너무 고맙죠. 그렇게 다 알려주니까. 알고 보니 이분의 엄마 집이었어요. 비영리를 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실수와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의사결정할 때 비영리가 어디로 결정하냐면 사실은 제한된 거라서 민주주의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이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얘기를 하죠. 왜 그게 다른 곳에 안 쓰고 거기에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지구상의 모든 문제를 다 줄을 세워서 더 아픈 문제, 덜 아픈 문제를 디파인 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 더 힘들고 어느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감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갖고 있는 기관들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선한 양심에 의한 justify 그리고 그것들이 충분히 공동체 안에서 납득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과정이 투명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투명성과 그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다수의 후원자들이 모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는 책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살짝 좀 5분, 10분 오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속 가능성을 제가 이해하는 걸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앞으로도 수많은 좋은 다른 강사님으로부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그분 설명이 저는 옳을 거라고 생각해요. 상황과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겪게 되는 새로운 상황과 관점에서 여러분 또 새로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격려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조건 리더십입니다. 저는 리더십의 의지입니다. 내가 이걸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저는 평생 이것만 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때에 지속 가능성은 끝나겠죠. 심플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100m를 엄청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막 산행을 엄청 다섯 개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산을 갑니다. 만약에 제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면 제가 앞에 있는 우리 여학생분이 만약에 못한다, 예를 들자면 하는 경우에 제 속도로 데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퍼지죠. 가끔 그런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 전투에는 승리하나 부대원은 전원 전사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럼 모든 프로젝트 그 직원들이 좀 이렇게 같이 하기 어렵겠죠. 어떻게 하면 리더십들은 우리의 여기 있는 사람들 끌고 끝까지 잘 갈 것이냐, 그것이 이어지게 할 것이냐,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물려줄 것이냐,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문제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계속적인 우리 후배들과 우리의 그 기관으로서 그 시간과 시간을 거듭할수록 그 문제를 좀 더 원인을 더 접근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손을 잡아줄 수 있을 것은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가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으로 팀워크입니다. 제가 1강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세움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아주 전문적입니다. 대표님이 35년 되셨어요. 아동보호만. 그리고 직원분들의 평균 근속연수, 그 업계, 업력이 13년이었어요. 아동보호만. 탄탄하죠? 아주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할게요. 혹시 우리 로카 TV 보신 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11명으로 이루어진 그 팀과 22명의 선수층의 두꺼운 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그렇죠. 바꿔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아시안게임도 있고 올림픽도 있고 월드컵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11명이 그 에이스가 좋을까요? 아니면 22명이 좋을까요? 22명이 좋죠. 이거는 굉장히 모든 영역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층이 두꺼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살짝 제가 오늘 안 들어가려고 했던 얘기인데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비영리 리더가 됐을 때 여러분이 함께 주변의 팀과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펀드레이징과 비전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레이징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정말 그 아이들의 그 약자의 고통에 공감대가 큰 사람이 리더고요. 그 사람이 비전을 얘기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펀드레이징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그 약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느끼며 공감하며 그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잡아줄 마음으로 비영리를 하는 겁니까? 단지 내가 비영리를 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비영리를 하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나의 사회적인 포지셔닝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정말 그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더 관심이 있는 분입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했을 때 후자라면 펀드레이징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 진짜 이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평생의 비영리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비영리의 시간 1년을 쓰던 3년을 쓰던 10년을 쓰던 20년을 쓰던 평생을 쓰던 그 시간이 진짜 여러분의 온 힘을 다한 시간이기를 권하고 싶고 또 그렇게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펀드레이징이 중요합니다. 제일 어려운 거 누가 할래? 손 드세요. 우리 동문이에요. 우연히 만난 후배인데 모 사회복지기관에 근무를 하는데 이 친구를 소개하는 다른 동문이 저한테 엄청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내용이 뭐냐라고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마음이 다치신 어르신들 기관에 사역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 욕설도 난무하죠. 때로는 때리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난폭해진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이분이 나쁘다는 뜻을 여러분 절대 오해하거나 생각을 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다 2년을 참아내고 그래도 어르신 하면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형님 이 친구 진짜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왜 진짜인데? 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너무 그 후배분이 존경스러웠어요.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할 때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진짜 그분들이 갖고 있던 현상이 아닌 원인에 공감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현상들의 아픔은 일어나는 것들을 같이 섞어낼 수 있는 분들인 거죠. 그 함께 할 수 있는, 함께함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아웃시는 가긴 수도 사실은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그걸 또 현지에 가는 선교사가 되는 것도 현지에 가는 현장 NGO 요원이 되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거기서도 그 사람들과 그 안에서 사는 결정을 하는 분들은 정말 다른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얘기할 때는요. 긴 얘기를 안 해도 펀드레이징이 돼요. 왜냐하면 단어 하나하나에 진심이 있으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이니까. 제가 마지막에 에어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 아까 전에 그 통역하시는 분과 얘기할 때 에어가 뭐냐고 약자냐고 물어봤는데 공기예요, 그냥. 그 잘 될 팀은요 보시면 그 두 사람이 있으면 세 사람이 있으면 세 사람 사이의 공기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은 어느 순간 따뜻할 수 있으나 정말 따뜻했는지 아닌 건 그 공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공기는 중첩됩니다. 어느 기관에 가서 저도 펀딩을 하려고 어느 기관 방문할 때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대표님이 얘기를 듣고 찾아갔으나 직원들과 가운데 있는 공기를 보면서 재점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시적이면 안 돼요. 그것들이 중첩됐을 때 발생하는 그 에어가 결국은 우리의 지속 가능성을 갈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일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 people, culture, performance. 당연히 퍼포먼스를 내야겠죠. 여러분 그 비영리를 하는데 퍼포먼스가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퍼포먼스가 없으면 안 돼요. 프로젝트 관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관리돼야죠.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뛰어난 사람이니까 나만 일하면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럼 판단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서 돌아다니면 그 조직이 뭐가 됩니까? 거기에 사람이 있습니까? 이 NGO 기관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이건. 비영리 안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성과를 내는 사람입니까? 그 비영리의 컬처에 기여하는 사람입니까? 본인과 주변 사람의 성장에, 성숙에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까?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이 남기고 싶고요. 이걸 한번 우리 오늘 죄송합니다. 우리 녹화 창님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servantship이라는 말도 쓰죠. 그 다음에 stewardship이라는 말도 씁니다. 우리한테 맡겨진 것입니다. 단순히 모금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수혜자들이 그 문제가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하실 겁니까? 그 사람들을, 그 문제를.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어떻게 쓰실 겁니까? 어떻게 justify 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데 하시겠어요? 아니면 정말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justification을 기본으로 해서 계획을 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제 돈이어도 제가 벌은 돈이라도 내가 제 돈을 씀에 있어서 막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청지기 정신을 순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거는 저희 그 회사에서 이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well done은 퍼포먼스라고 봐요, 저희는. 정말 잘했어. 그래. 정말 문제를 잘 이끌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 대했고 어려운 관계들을 잘 매니징했다. 모든 걸 예상을 잘했고 리스크도 잘 관리했고 잘했어. 그 과정 가운데 너 정말 좋은 그 컬처를 만들어냈구나. 좋은 인성을 가지고 일을 했구나. 너무 좋다. 페이스풀. 이 과정 자체가 너무나 정직했고 투명했구나. well done, good, faithful 다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저 또한 감히 제가 다 잘해요 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충족하고 싶어요. 칭찬받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싶고요. 또 여전히 제가 의도가 선하더라도 제 부족함으로 의도가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다시 한번 겸손하게 그걸 듣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비영리를 하는 이유가 그냥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그냥 좋은 사람이니까 라는 어떤 마음, 내가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호기심을 가지고 가는 것, 마음문을 여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Q&A로 넘어가 볼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면 예. 이론을 넘어서 생생한 NGO의 실무 경험과 또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청지기로서의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NGO에서 일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포항까지 먼 길 오셔서 좋은 이야기 나누어 주신 김승환 전무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하셨던 사항이나 특강 주제와 연결지어서 궁금하셨던 점들을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될 텐데요. 일단 그 현장에서 참석해 주신 분들 위주로 먼저 받아볼게요. 그래서 손을 들어서 질문의 의사를 표해 주시면 무선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해를 잘 못한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아까 독특하게 들었던 표현 중 하나가 그 현상이 아니라 원인에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고, 그리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상과 원인이라고 보면은
증상이라고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요즘 너무나 익숙한 일반적인 용어인 코로나에 관련해서 원인이 있고 증상이 있죠. 심틈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아프다라고 표현하는 일반적인 용어는 우리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열이 납니다. 기침이 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느끼는 표면적인 고통일 수 있으나 실제 고통은 폐에서 벌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하는 그런 그 활동이 원인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두 가지를 이 코로나 시대에서는 되게 우리가 구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질병이 나타나면 되게 그것들을 좀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어떤 그 북한 쪽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부탁을 해서 몇몇 그룹들하고 제가 시간을 가졌는데, 고난의 대행군이라는 1990년도 중반부터 후반기까지의 북한의 시전이 있었어요. 그럼 고난의 대행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할 때 쓴 용어들이 하나가, 물론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저의 이해이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북한 전문가들의 공동된 이해인데, 이 고난의 행군 이전은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을 합니다. 탈북하는 게. 탈북은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 탈북을 왜 합니까? 라고 봤을 때 고난의 이유는 생존적 생활고의 입장에서 나옵니다. 경제적인 이유에서 대부분 다. 그러면은 그 고난의 행군 이전에 탈북한 분들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고난의 행군 이후에 오는 탈북자 분들에게 제공하는 우리의 접근이 어떻게 달라야 할 거라는 것은 당연하게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같은 우리 용어로 표현되는 그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탈북자 학교를 가게 되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습 능력이 떨어집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좀 속상하지만 감히 그분들 평가합니다. 얘들이 좀 그런가 보다. 그룹 자체를 평가하는 좀 안 좋은 발언을 하신 분들이 가끔 있으시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공부를 못하는 게 문제입니까? 이해를 못하는 게 문제입니까? 이해도의 문제입니까? 독일의 아데나워 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오랫동안 그런 forced migration, 강제 이주라는 것을 했던 사람들의 학습 능력에 대한 뇌과학적 접근을 한 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10대 때, 그리고 그 이전에 강제적 이주로 안정된 생활에서의 움직임이 많았던 사람의 경우에 해마의 손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았고, 해마의 손상은 학습 능력과 집중력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라는 접근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그런 전문적인 접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상 보고 얘는 이럴 거야. 왜냐면 우리의 컨텍스트에서 내가 성장한 동네, 우리 반에 공부 못했던 애는 통상 이랬으니까 걔가 집중을 안 하고 걔가 머리가 나빠 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왜 그럴까? 또 더 들어갑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 사람의 개인적인 또 다른 독특한 원인이 다른 게 있을까? 집단적 원인이 다른 게 있을까? 어떤 공통적인 문제가 뭐가 있을까라는 이해가 없이 그 문제를 진단하거나 거기에 해결책을 낳기가 어렵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은 오늘 전체 강의에서도 그거 하나만 자꾸 이해가 분명하셔도 많은 것들을 풀기가 쉬우신데, 원인과 증상, 현상, 제가 사회적인 문제들이 현상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현상이 같아도 원인이 다른 경우가 많죠. 네. 우리 기숙사에서 누군가 치킨을 시켜 먹었다라는 현상이 있다. 그러면 배가 고프다라는 사람이 있고, 왠지 이 밤에는 치킨을 먹어야겠다는 어떤 원인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사주고 싶어서 치킨을 사시는 사람이 있고, 치킨을 사는 행위는 다 동일하나 원인은 다 다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이 그렇거든요. 근데 치킨 사람한테 저 사람은 치킨 왜 시킬까? 치킨을 많이 먹는 애들한테 왜 어떤 답을 줄 것인가? 어떻게 너 그러다 샀죠? 제가 95년도에 1학기 때 치킨을 100마리를 시켜 제가 1학년 1학기 때 10kg가 쪘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10kg를 찐 현상을 어떤 원인을 분석할 겁니까? 살찐 게 문제입니까? 살찐 원인이 문제입니까? 나는 사람마다 또 그게 체질이 다르다 보니까 원인이 다 다르겠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팩터들이 영향, 임팩트한 그 레이쇼가 다 다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함부로 일반화시키고 싶지 않아요. 어떤 것을 답을 함부로 결론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좀 부연적인 설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강연 통해서 결국 스페셜리스트가 아닌 이상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게 실력 있는 NGO 사업가가 되는 길이라는 걸 좀 정리하게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세법이나 뭐 근로기준법이나 공익회계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취준생이나 학부생 기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알고 있어야 좀 실력 있는 사회 초년생이 될 수 있을까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선배님께서 영리 기업에서 일을 하셨는데 영리 기업은 비영리 단체보다 목적이나 그 일의 방법이 구체적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영리 기업에서의 경험이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뭐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세법과 뭐 상류세법이라든지 근로자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큼 알아야 취업에 도움이 되느냐? 모르셔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비영리를 들어갔을 때는 두 번째 영향을 끼쳐요. 영리와 비영리일 때 영리는 이만큼 준비해야 되고 비영리는 좀 덜 준비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기를 제가 권해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리는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죠? 물론 좋은 말로는 우리 고객들의 행복을 극대화하죠. 결론적으로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저의 보너스를 극대화하는 목적 가운데 있지만, 비영리는 다수의 수혜자들의 행복을 극대화하고, 그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의미가 더 살아나기를 하는 행동이 있죠. 저는 이 두 가지의 그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울질하는 것을 거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둘 다 귀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가정을 살리거든요. 사회를 살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이 안에 들어가는 메커니즘의 뎁스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리에서 일하는 뎁스만큼 비영리도 올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온 NGO들이 잘합니다. 그리고 오래 가요. 지속적으로. 내가 비영리를 하니까 나는 착한 사람을 했으니까, 착한 생각을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는 내가 억셋업을 하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비교는 영리 대비 비영리가 아니라,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비유는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나아졌느냐, 여러분의 미래가 오늘보다 성장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기술적으로든지 능력이라든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임하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영리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됐느냐? 네. 비영리에서의 경험이 됐냐? 예입니다. 저는 영리를 세일즈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타당성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에서 현장 조사 및 현장 사업을 실행을 해봤어요. 그리고 펀드레이징을 해봤어요. 지금은 펀드레이징을 하는 사람들에게 펀드레이징 심사를 하고 돈을 주는 얼로케이션 일을 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이쪽이 연차가 더 커졌어요. 근데 이것이 영리에서의 영향을 받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타당성 평가적인 측면에서 현장에서 일을 해봤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들의 프로포즈를 이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뭐 영리가 더 비영리를 잘하기 위해서 영리가 꼭 필요하냐? 저는 뭐든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시간을 제대로 했다면. 뭐든지 필요할 것이고요. 영리라고 뭐 덜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건 없다고 봐요. 어떠한 자세로 임하느냐의 문제고, 그리고 내가 비영리를 몇 년을 하던 영리를 몇 년 하던 여러분의 매해를, 하루하루를 그 옛날에 도깨비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 그런 날이 좋았다라는 그 얘기처럼 여러분 매해가 영리를 하시던 비영리를 하시던 정말 좋았던 해로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이 영리에서 일을 하시던 비영리에서 일을 하시던 더 의미 있게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기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질문 감사해요. 예. 어, 좀 전에 그 다른 질문자분께서 실력 있는 사회 초년생이 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질문은 그 여기 있는 모두가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강연에 오셨을 때 제가 끝나고 남아서 질문 드렸던 것 중 하나가 비전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예. 그때 후회가 없으시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 항상 즐거웠다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번 강연에서도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나서 약자들에게 공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강연자님이 생각하시는 비전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자신의 비전에서 실력 있는 직업인 그리고 그에 대해서 준비된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그 프랙티컬한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력 있는 사회초년생으로서 비전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뭘 준비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얘기를 좀 제가 좀 다른 답을 해보면서 한번 그 질문에 핏하지 않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좀 맞는 답이 아니면 말씀해 주십시오. 콜링이라는 단어가 있죠. 소명. 부르심, 인도하심이라고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고통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 또 그만큼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자유의지와 인도하심 간의 계획하심, 소명 간의 관계입니다. 사람마다 다 조금씩 입장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신다고 하셨어요. 소명이라는 책이라는 게 있어요. 콜링이라는 책이 있죠. 오스 기네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지? 몇 분 있어요. 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오스 기네스 분하고 좀 친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매년 이게 여러분 자리 보면 대부분 앉는 자리에 앉으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과 저는 공통되게 모임 세미나장에 왼쪽 후방에 앉는 습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컨퍼런스 갈 때마다 같은 줄에서 만나 뵙고 인사를 하게 되다가 좀 알게 되고, 그분 아드님이 한국에 있을 때 저희 집에서 머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첫 방문을 한국에 왔을 때 그 질문을 드렸어요. 제가 대학생활 때, 청년 때 내 소명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데 시간을 좀 너무 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려고 너무 기도했어요. 당신은 왜 그런 책을 썼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내 책을 잘 읽어본 게 맞니? 저 나름 좀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신 얘기가 우리의 소명은 부르는 자, 콜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라고 난 그 책을 쓴 것이다. 우리를 창조한 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아는 게 우리의 소명이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누구를 만나야 할 것이냐 라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쓴 것은 아니다. 물론 인정한다. 때로는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심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경우는 굉장히 레어하다.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지성을 주셨고 공동체를 주셨고 주변 사람을 주셨고 상황을 주셨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의미 있는 판단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어서 선택했을 때 그 결과들을 기뻐하실 것 같다. 가족관계 얘기를 해보자. 아버지가 의사가 되라, 아버지가 변호사가 되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에도 그 자녀들이 난 이게 하고 싶어요. 아버지 난 이게 진짜 하고 싶은데, 엄마 난 이게 진짜 하고 싶은데 라면서 대화하는 그 아들과의 관계를 더 기뻐하는 부모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했을 때 때로는 너무 너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걸 있어야 되고 그 비전이 하나님께서 받은 비전입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우리는 쫓겨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오늘 강연을 맡은 저의 이해는 비전이 뚜렷하게 답변할 수 없다고 하셔도 결코 주눅드실 필요가 없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왔습니까? 누가 물어봤을 때 글쎄요라고 하는 상황이 되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동행하고 사용하고자 하냐, 무엇을 위해서 그걸 쓰고자 하는 게 더 중요한 질문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때로는 거창하게 삶을 인도하고 그 삶을 매니징하는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너무나 소탈하고 소소하게 그 삶을 매니징하고 그 길을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삶은 더 비전적인 삶이 어느 삶은 아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감히 어떤 걸 우위에 두고 열위에 두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부터 비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저는 비전은 귀하다고 봅니다. 비전은 받는 거고요. 비전은 결코 공동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은 나만의 비전을 가진 건 비전이라고 말하기 저한테는 좀 어렵더라고요. 비전은 남을, 이웃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것일 때 비전의 의미와 또 비전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도 많이 보게 되는데 사회 초년생으로서 두 번째 질문하신 것처럼 뭘 해야 될 것이냐 그럼 과연 라고 말해봤을 때는 뭐 당연히 학점이죠. 첫 번째는 늘 강조하지만 학점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숙사에서 또 여러분의 학부에서 교수님과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대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때로는 전 소극적인데 뭘 하라는 것입니까? 소극적이어도 대화는 하잖아요. 소극적이어도 그 빈번도와 시간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지만 여러분 가능하면 또 그때 여러분이 스펀지 같은 사람이 되길 좀 권합니다. 잘 받아들이고 듣고 아 그렇구나. 결론을 일반화시키지 말고요. 이런 문제는 내가 알기로는 이게 원인이야. 학교에도 수많은 우리가 기숙사에서 방마다 얘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저희 때도 그랬고. 그럼 이런 문제를 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제가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에게 또 온라인 수업 들으시는 분들한테 권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문을 잠그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네. 때로는 여러분의 확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잠그지 않고 문을 살짝 열어놓는 모습을 하게 되면 그 잠그지 않은 행위와 문을 열어두는 행위가 여러분을 조금 더 듣는 귀가 되게 좀 더 항상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게 또 전혀 다른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만났을 때도 그분들과 관계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성숙시켜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잠그지 마시고 닫지 마시고 학점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 영어를 해야만 하는 직장에 있지만 못해서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선택권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언어를 해도 되고 그래서 결국은 선택의 이슈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준비하는 것들은.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현장에서 질문 더 없으실까요? 네, 없으면 온라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소득 일정 비율을 NGO 단체에서 기부해 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은 자신에게 투자를 한 뒤 최대한의 생산성을 늘린 다음에 미래에 더 많은 금액을 모금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학우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펀딩을 한다는 것이 최대한의 파일을 생산한 후에 펀딩을 하는 것일지 아니면 지금은 기부의 양이 당장은 적더라도 꾸준히 기부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 궁금하다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이고 솔직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보면서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 답부터 드릴게요. 이분이 너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괜찮아요. 어떤 직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무슨 답을 드리면 우물을 판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한 팀으로 1년에 30공을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개의 우물을 수리할 수 있어요. 한 팀으로. 그럼 팀을 늘어나면, 장비를 늘어나면 그만큼 더 배가가 되겠죠. 펀딩을 더 갖고 오게 되면. 그래서 어느 날 우리 후원팀하고 이런 얘기 했어요. 저를 이렇게, 그때 수염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자리에 모셔놓고 막 아프리카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부족관의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물 몇 개 팠습니까? 라는 질문을 어느 기자분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예, 답을 할 수 있었죠. 제 머릿속엔 저는 정말 제 스스로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나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왜 우물 판 숫자는 알고 파야 할 숫자는 모르지? 내가 이룬 성과는 자랑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작 내 성과만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고통만 수많은 무리 없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맞았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기부가 중요한 것은, 기부는 우리가 해야 할 필요한 것 중에 리소스 중에 일부라고 생각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해보니 돈은 우리가 해결에 필요한 일부의 리소스의 한 중요한 기본적인 혈액 같은 거더라고요. 머슬도 필요하고요. 신경도 필요하고요. 뼈도 필요하고 딴 거 다 필요해요. 시간도 필요하고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 사람이 따뜻한 눈빛도 필요하고요. 그 사람이 따뜻하게 한마디 그래도 힘내세요 라는 말도 필요합니다. 기부를 더 파이를 키우고 미래 더 금액을 모금한 것을 하는 것도 저는 정말 찬성해요. 저는 방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속적으로 펀딩을 10,000원씩 그렇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10,000원씩 펀딩을 10년을 한 사람과 제가 어느 날 한 50억을 펀딩을 했다. 우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감히 어디가 더 위다 아래다라고 말을 어렵다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하신 질문이 정말 좋은 질문인 게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솔직한 질문을 해주신 게, 하지만 그 질문을 좀 생각해 볼 시간이 없어요. 사실 보통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학우님이 질문하신 게 너무나 감사한데, 그리고 이런 답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니까. 절대 액수의 차별을 두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팀한테 부탁받았을 때 NGO 분석을 하는 걸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좀 조심스러웠던 거는, 그건 약간 좀 오버뷰 하면서 여기가 어디가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걸 좀 나누는 행위일 수 있잖아요. 이해하는 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어드밴스 코스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NGO를 분석할 때 NGO의 모든 재무를 디테일하게 제공을 받아요. 요구합니다. 그걸 안 주시면 그걸 주실 때까지 저는 진행을 못합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제가 특이한 걸 요구드립니다. 한국에서 이걸 요구를 안 해요. 대부분이 아니라 아무도 요구를 안 합니다. 지난 3년간의 탑 10 도너의 액수를 달라 그래요. 제가. 사람들이 네가 뭔데 감히 이럴 수 있잖아요. 한국 정서상. 저는 그래도 맞습니다. 제가 그게 필요합니다. 지난 3년간의 탑 10 도너의 이름은 제가 알지 않아도 돼요. 다만 그게 정부인지 회사인지 개인인지 그래 액수는 알려주세요. 액수도 디테일하지 않아도 돼요. 앞자리만 맞아도 됩니다. 100만 원 이하는 절삭하셔도 돼요. 1000만 원 이하는 절삭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무리 많은 돈을 얼로케이트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조직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단체가 돈이 많으면 문제가 더 잘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탑 5의 액수를 지급하게 되면 그 단체의 모든 게 무너지게 되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 단체가 예를 들어 이겁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사익감이 될 분이 왔는데 자기가 1억씩 벌
꿈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월급을 얼마 받나? 100만 원부터 좀 벌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자기가 관리해온 버짓의 이 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1년의 버짓이 10억인 NGO가 내가 10억을 더 주면 일을 더 2배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문제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해왔던 10억의 도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모든 후원자가 고액이든 소액이든 저희가 속해 있는 그 회사는 이 NGO가 같은 그 감사함과 관계를 풍성하게 계속 지속하기를 기대합니다. 돈이 함부로 우선시되면 모든 의미들이 사라질 수 있어요. 돈은 불과 같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추운데요. 잘못하면 우리 집이 탑니다. 잘 관리할 수 있는 게 돈인데 결국 돈의 액수가 많냐 적냐 누가 더 많이 했느냐 지속적으로 했느냐 간헐적으로 했느냐 지금 못해서 10년 뒤에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느냐 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할 만한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내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고 돈을 좀 적게 내면 다른 사람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고요. 사람이 해결을 하는 건데 그 사람이 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온도를 전달하느냐가 결국 그 시간을 쓰느냐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를 좌지우지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저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저한테도 오늘 되게 필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돈은 불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우리 춥습니다. 전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집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니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 학우님이 드린 거에 답을 하자면 스타일대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자 능력이겠지만 필드에서 실력 있는 사람을 판가름하는 한 끗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선배님께서는 주에 어떤 능력과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 동료분과 함께 근무하고 싶은지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실력이 있다 없다도 제가 마지막에 이 말씀 드릴게요. 실력이 있다 없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실력이 상대적이지 않을까요? 누구보다 잘하는 게 아닐까요? 실력이 절대적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도 사도 바울보다 뛰어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또 예수님 같이 봤을 땐 다 고만고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다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저는 실력을 얘기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본인의 실력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보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어느 문제에 실력이 없어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또 그 문제를 오픈하는 그러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실력이 탄로날까 봐 문제를 하이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필드에서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한다면 자기 실력을 알고 자기 실력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걸 다 오픈할 수 있는 사람, 투명한 사람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걸 듣는 사람, 이끌어 나가는 사람,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신뢰가 생길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이 성실해 보일 것 같고요. 그럴 때 믿고 맡기고 함께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